424페이지죠. 거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금리 얘기입니다. 금융에서부터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은 금융총론이요. 금융총론에서는 기억할 게 맨 처음에는 대출 가능 금액, LTV하고 DTI 구별하는 거 있죠? 그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금리, 저당 얘기입니다. 금리. 저당에서 돈 빌릴 때니까 금리는 크게 봤을 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요. 첫 번째가 이제 고정금리요. 고정금리란 말은 그대로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다른 말로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저당금리, 협정금리, 약정금리, 계약금리. 똑같은 얘기죠. 돈 빌릴 때 은행하고 저하고 계약했으니까 계약금리. 둘이 계약 쓰고 협정했으니까 협정금리. 계약금리, 약정금리, 저당금리, 협정금리 또는 명목금리. 같은 얘기예요. 고정금리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명목금리요. 이렇게 상관이 없고요. 또는 계약금리, 협정금리, 저당금리. 같은 얘기.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분명히 서류에 사인 몇 군데 하고 오신 거 맞죠? 서로 정한 거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그건 협정이죠. 서로 약속한 거니까 약정금리죠. 계약금리, 협정금리, 약정금리, 저당금리, 명목금리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가 말하세요. 그 뜻이죠? 첫 번째는 실질 이자율.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위험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 예상 인플레. 그래서 기대 인플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왜 붙이겠습니까? 고정금리란 말은 은행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금리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은행은 금리가 나중에 변동할 걸로 생각할까요? 변동하지 않을 걸로 생각할까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 걱정합니까? 오르는 걸 걱정합니까? 올라가는 것을. 떨어지더라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대가 밖에서 올라가더라도 못 올리고 있으니까 미리서 이만큼 올려놓는 거죠. 일찍 하나 다리 걸어놓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어서 여기에 기대 인플레, 여기에 이제 변함에 따라서 고정금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초기 상환.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8%였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실질이자리가 4%하고 요놈 2%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가 오를 줄 알고 미리서 정해놨었는데 요 녀석이 더 많이 오를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만일에 3% 올라갈 수도 있고 1%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아마 예상 인플레가 한 2%쯤 될 거라 예상하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더 많이 올라가면 요거는 똑같을 거니까. 그럼 요것도 똑같으니까. 그럼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3% 되죠. 그래야 저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가 빠진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1% 이자를 손해본 거죠. 우리는 1%라니까 애기애기하죠. 지금 가계부채가 1350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메이저은행 같은 경우는 500조가 넘을 겁니다. 500조 1%면 얼마죠? 5조죠. 5조가 작은 돈이죠. 5조는 감이 안 오시죠. 5억은 감이 빨리 오죠. 맞죠? 그게 정상이죠. 5조란 돈은 정말로 큰 돈입니다. 그죠? 1조란 돈은 한 사람이 매일 1000만 원씩 267년 동안 쓸 원금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매일 1000만 원씩 쓰면 좋겠죠. 못 쓰셔요. 나중에 하면은 돈이 지쳐가지고 치여가지고 매일 1000만 원씩 쓴다면은 그걸 267년 동안 쓸 돈이 그죠? 1조입니다. 5조면 어마어마하죠. 또 만일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금리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만일에 0.1%만 예를 들어 1%면은 아까 5조였는데 그럼 0.1%면 5천억이죠. 은행에서 5천억을 포기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그 0.1% 우리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1년에 0.1%니까 열리니까. 그럼 한 달에 0.009%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근데 은행은 엄청나게 커져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대상을 태평양을 이루듯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예상 인플레보다 더 높게 올랐을 때가 인플레입니다. 이 문제 단서는 예상 인플레보다도 그죠. 여기에 더 높게 올라갔을 때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인플레가 나왔을 때 인플레이 나오는 거지. 이번에는 2%짜리 1%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2%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 8% 똑같으니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1% 더 이익을 보네요. 그죠? 실질금리 1% 이익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고정금리 되면 좋은 점은 은행 입장에서 업무가 단순하겠죠. 한 번 정해놓고 끝까지 쓰니까 한 번만 딱 정해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이자하고 원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수지계획을 세우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편하고 얼마 나간다는 거.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은 첫 번째가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원래 2%를 짜라 썼는데 3%를 수도 있고 또는 1%를 쓰는데 저는 여기가 인플레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 뜻밖의 인플레가 나왔었을 때가 인플레 위험이지 무조건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말하자면은 고정금리에서는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나왔을 때 은행이 위험이 당하는 거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은행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을 어렵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쉽게 말하면은 고정금리가 되면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 뜻밖의 인플레가 나왔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은행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정금리가 되면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나왔을 때 은행이 위험한 거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은행은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일단 지우고. 그러니까 고정금리 나온 다음 딱 두 개만 기억하시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 명목금리를 또 이번에 저당금리로 합시다. 돈 빌릴 때 금리. 요거 하고 지금 시장금리.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돈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지금 오늘은 6월 13일인가? 맞아요? 그러면은 한 달 반 전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빌릴 때는 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어째 예를 들어서 이게 5% 되는 경우 혹시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시장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는 안 변하지만 지금 상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죠? 저당금 내가 돈 빌릴 때보다도 지금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 한번 따져봐. 차 입장.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말을 갈아타고 싶죠.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10%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빌려가지고 옛날처럼 없애불고 요렇게 하면 이자 부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5월 1일 날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매달 예를 들어서 금리 10%씩 이자 물어가면서 20년 동안 꼬박꼬박 갚을게 약속하고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달 반 지났습니다. 그때는 10%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보다 쌀 수도 있잖아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달 전에 빌려가지고 10% 계속 20년 동안 무는 것보다는 지금 다시 재융자 받아가지고 옛날 제 5월 1일에 받아서 없애불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금리가 5% 싸지니까 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조기상환 유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먼저 조기상환, 만기전 변제. 20년 동안 계속 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운데 갚고 싶죠. 조기상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기상환 유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갚았습니다, 먼저.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10% 시세가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 뚝 떨어졌네. 그래서 제가 빨리 갚아버리니까 이놈을 해서 뭐를 당했습니까? 위험을 당한 거 맞죠? 이거를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언제 나옵니다? 그죠? 저당금리보다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요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은 요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은행은 우리보다 더 영리해서 잘합니다. 그래서 돈 빌릴 때 사인을 여기 사인하시고 넘기고 사인하고 넘기고 사인하고 한 10군데에서 사인하죠. 거기 요 규정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거를 예상하고 뭘 정해놨습니까? 그러면 페널티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약금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만기전 변제 또는 아니면 위약금 제도요. 만기전 변제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은행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우리가 손해봤지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볼 리가 없으니까.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 경우 혹시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예를 들어 돈 빌릴 때는 10%인데 지금은 15% 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에 1번 같은 은행에서 금리가 좀 어떻게 되냐? 안 알려줍니다. 아래쪽은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고객님 이번에 우리 은행에 특별 행사 기간이요. 빨리 갚으시면 이자 깎아줄게요. 하고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은행은 제가 안 갚으면 계속 10%밖에 못 받는데 제가 갚아버리면 그 돈 딴 사람한테 빌려주면 어쩝니까? 15% 이자 받으니까 은행은 이기에 손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조기상환을 종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 차입자는 말을 들어야 되죠. 안 들어야 되겠죠. 그죠? 말을 들으면 손해니까 그냥 못 들은 척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쩝니까? 빨리 한 달 전에 빌려서 10% 냈는데 지금 빌렸으면 15% 낼 건데 미리서 빌렸으니까 10% 이자밖에 안 내니까 그리고 한 달 먼저 빌려가지고 5% 이자를 할인받는 느낌 아닌가요? 적게 내고 있으니까. 오늘 빌렸으면 15% 건데 전달에 빌려가지고 10% 내고 했으니까 좀 빨리 빌려서 저는 5% 이자를 할인받는 느낌 아닌가요?
실질이자율 하락이요. 실질금리가 점이니까 나는 좀 떨어진 느낌 아닌가? 5% 할인받잖아요. 맞죠?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인데. 썩을 놈 너만 쉽지. 우리 시험 보려면 며칠 남았죠? 아직은 세 자리 숫자잖아요. 141이요? 137이요? 충분해요. 아직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하자니까요. 하루에 하나씩만. 오늘 하루 종일 금리만 정리합시다. 그래도 의미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오늘 하루 종일 해서 금리하고 상환 두 가지만 정리해도 하나님 두 개는 꼭 나올 거니까. 금리대도 한 문제, 상환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언제든요. 하루에 하나씩만. 그러면 대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15%를 받아야 되는데 10%밖에 못 받으니까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맞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다. 요렇게. 요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고정금리 나오면 맨 먼저는 우리 시험에서 고정금리가 뭡니까? 뭐 장점 뭡니까? 그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대 인플레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특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요거. 조기상환 요것만 잘 생각합시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정금리가 되면 은행은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점이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쉬운 쪽으로 얘기하면.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나왔을 때가 은행이 위험하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은행은 유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게 질문을 아주 이렇게 쓰면은 고정금리가 됐었을 때 인플레가 일어나도 은행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신 거죠? 빨리 오시와요. 그래서 아무튼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아까 예를 들어서 2%를 줄 알았었는데 만일 어쩌니까 1%일 경우는 은행은 유리할 수도 있다. 무조건 고정금리 됐었을 때 인플레 나오면 은행은 무조건 불리하다. 그 말이 아니란 얘기. 인플레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상치 못한 뜻밖이란 말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위험을 당하는 거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은행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어쩔 때 조기상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요것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내가 돈 빌려놓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만 따지면 돼요. 그죠? 돈 빌릴 때는 금리가 10%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바꾸는 게 좋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당연한 논리잖아요. 저만 그러죠? 모든 사람 다 똑같잖아요. 맞죠? 이게요. 자, 읽어봅시다. 지금 그 얘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424페이지 맨 밑에 개념. 보시면은 거기 뭐, 고정금리란 전체 대출 기간 또는 대출 계약 당시, 그 계약 당시. 그러니까 계약금리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계약했으니까. 또 은행하고 나하고 둘이 협의해서 약정한 거죠. 그러니까 약정금리 또는 저당금리, 협정금리 또는 명목금리 등등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보통 계약 당시 약정한 명목이자율이 동일하게 쭉 적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집 사면서 10억 빌렸습니다. 10억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안 변화시킬게. 예를 들어서 이자율 5% 쭉 가자라고 정하는 거. 이게 고정금리.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동그라미 2번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 위험에 대해 써놨다는 얘기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나왔을 때 은행이 불리하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은행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 동그라미 2번 얘기가.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명목이자는 일정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실질이자를 아까 4% 했었죠. 그게 일정합니다. 똑같이 가요. 8%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명목금리는 8%, 그 다음에 실질이자가 아까 4%, 그 다음에 위험률이 아까 2%, 예상인플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놈이 어쩌니까 3% 올라갔다니까? 그러면 요거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쩌니까 3%. 그래야지 이렇게 더하면 8% 안 뜨는가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1%가 빠진 거, 지금 2번 얘기가. 혹은 2번 얘기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럴 때는 물가 변동만큼, 물가 상승만큼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4%, 1%가 빠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1% 빠졌으니까 수익이 굉장한 차이가 나죠.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몇백조씩 빌려주니까 500조에 1%면 5조가 왔다 갔다요. 5조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 아마 못 쓰시고 돌아가십니다. 5조 같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플레이션 경우에는 차입자가 유리하고 디플레이션 경우는 대출자가 유리하다. 그건 무슨 말일까? 요거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른 말 빼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조기상환 요것만 기억하자니까. 이게 언제 조기상환 나오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머지 다 버리고 이제 고정금리에서는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장점 보시면은 차입자가 이해가 쉽다. 그러니까 이번 달 얼마 대출금 얼마 빠져나간다 딱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원금 변동을 하자면은 변동금리 하면 얼른 계산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근데 그 계산 안 하시고 저절로 알아서 빠져나가게끔 놔두죠. 그래서 은행에서 도덕적인 모랄 해저드가 종종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은행에서 미리서 빼갔다 다시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금리 조정에 따른 업무의 번장을 피할 수가 있다. 왜? 한 번만 정하면 끝까지 가느니까. 금리 변동 위험이라든가 서류를 조작할 필요가 없겠죠. 한 번만 딱 정해도 끝까지 이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긴 안 나왔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도 수지 계획을 세우기가 쉽겠죠. 이번 달 얼마 대출금 원금 얼마 들어온다. 그걸 얼마 더 빌려줄 수 있겠다. 이런 수지 계획을 세우기가 은행도 쉽겠죠. 우리도 편리하고 은행도 편리하고 좋은 점은. 근데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레이라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뜻밖의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번엔 두 번째 보시면은 저당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지금 1번 얘기하고 저쪽에 1번 저당금리보다는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내가 돈 빌릴 때는 10%였었는데 지금은 5%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입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도상환 유인이 발생하고 유인 먼저 갚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중도상환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갚았습니다. 그럼 미래서 갚아버려 따라서 은행이자가 뚝 떨어진 거죠. 중도상환에는 위험이 생기겠죠. 중도상환 유인과 위험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중도상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페이지는 딱 두 줄밖에 없어요. 고정금리를 썼을 때 인플레 위험을 생각합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언제 조기상환 위험이 생기고 그 경우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두 가지만.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될 때 여기까지 딱 두 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놔두시고 그다음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변동금리. 그 다음에는 두 장을 넘기시면은 변동금리 그거 합시다. 비교하려고. 그래서 고정금리 하면은 참 좋은 점도 많았었는데 나쁜 점이 아까 고정금리 가장 나쁜 점이 뭐였습니까? 인플레 위험.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그거를 버리고 싶죠. 그래서 두 번째 뭘로 바꿨을까요? 요 녀석이 좋고 은행이 유리했다면 안 바꿨을 건데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걸 없애고 싶겠죠. 그래서 제도를 바꾼 게 변동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꾼 게 이제 변동금리요. 그러고 보니까 변동금리란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에 늘 달라진다. 저쪽은 안 달라지는데. 맞죠? 변동금리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변동금리의 목적. 변동금리를 만든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고정금리 좋은 점을 버렸을까요? 나쁜 점을 버렸을까요? 나쁜 점을. 위험 전가. 위험을 전가하려고. 무슨 위험이요? 인플레 위험을 전가하려고. 그래서 위험. 그죠? 인플레 위험이요. 요 위험을 어쩌니까 전가시키려고. 누구한테?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근데 이거 종종 바꿔서 차입자가 대출자 이렇게 쓰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지문서 이거 살짝 들어가면 또 잘 안 보이죠? 집에서 읽어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지 차입자가 우리가 은행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문을 길게 쓰다 보면 이걸 순서를 약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읽으시면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 집에서 오니까 언제 바꿔줬네 이 나쁜 놈들이.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만 줄입시다. 모의고사 보실 때 그런 거 하나씩만 잡아내면 엄청 큰 효과입니다. 점수는 관계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거 잘 보시자는 얘기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구성. 그러면 변동금리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아까 고정금리는 여기 실질이자율, 위험률, 인플레이움, 기대인플레 이렇게 썼는데 여기 구성은요? 기준금리. 첫 번째로요. 기준금리를 또 다른 말로 지표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뭔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역금연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갈 그런 말은 소문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 들어가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상금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우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정책성금리라고 해서 우대금리. 그래서 정권 초기는 대부분 어쩌니까 좀 풀어주는 금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정권 초기는 그죠? 자기한테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 뭐가 좀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대금리는 정책성금리로 그래서 정권 초기에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한다. 애들한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최초로 내 집을 구할 때 어찌어찌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정책성금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일단 요렇게 구성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금리는 분명히 어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금리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기준금리는 CD금리 또는 코픽스요. 기준금리는 뭔가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CD금리.
그래서 양도성 예금금리 유통수익률 아니면 코픽스라고 말하죠. 자금 조달 비용지수. 그래서 CD금리 요거를 하든지 아니면 코픽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픽스는 이거에 비해서 좀 더 기간이 더 길어요. 보통 6개월짜리 많이 따지니까. 그건 안 따져오니까. 아무튼 CD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코픽스, 비용, 자금 조달 비용지수, 자금 조달 지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동금리는 분명히 변동한다는 것은 맞죠. 뭐가 변동하죠? 변동금리는 분명히 변동하는데 요 녀석이 변동할까요? 여기 변동할까요? 다 변동할까요? 항상 기준금리가 변동합니다. 변동금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준금리는 기준하니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상금리니까 맞아 변동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종종 내는 거죠. 흔히 나오는 말이.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동하지 가상금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는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 그게 아마 좀 있으면 1.5 올라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FRB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그죠? 앨런이라는 그 여자가 좀 옮긴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노란색 머리 있죠? 그런 여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로 기센 여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세계 경제를 다 좌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금리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니까. 그래서 걔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올리면 달러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높은데 아마 올 가을쯤 되면 틀림없이 얘들이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되면 달러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 좋을까 나쁠까요? 그럼 못 빠져나해야 되겠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동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변동주기. 변동주기는 예를 들어서 기간에 따라서 한 달짜리도 있을 거고 뭐 석 달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기가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은행은 짧은 거. 그죠? 그러니까 변동주기는 대출자는 어쩌니까 짧게. 그래야 어쩌니까 빨리빨리 어쩌니까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짧을수록 좋죠. 하루에 한 번씩 바꾸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의 장점은 인플레이엄을 상당히 제거할 수가 있죠. 근데 완벽히 제거하려면 시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은행 직원이 지금보다 한 몇 배는 더 뽑아야 될 겁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될 수 있으면 짧게. 만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면 이번 달 생각을 바로 다음 달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변동률 은행을 안고 있어야 되니까 은행은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위험을 넘기려고 하자면 주기를 짧게 갖는 게 맞겠죠. 은행은 짧게. 그 다음에 차입자, 우리는 어쩌니까? 길수록요. 길게. 그래야 유리하니까. 맞죠? 만일에 2년에 한 번씩 바뀐대요. 그럼 2년 동안 바뀐 변동률이 있더라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하니까 우리는 일정한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말 뜻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비교를 합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만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상환기가 똑같고 대출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는 이렇게 하겠죠. 똑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고정금리요. 예를 들어서 이놈을 8%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고정금리는 어쩌니까 대출기간 동안 변화가 없으니까 꾸준히 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간이요. 여기는 이제 금리 얘기고. 그런데 변동금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 분명히 이놈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변동금리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반드시 대출 여기밖에 비교 안 됩니다. 대출 초기도 안 되고 대출 시점, 대출 당시만 비교해야지 만일에 중기다 말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1년 뒤에 변동금리, 10년 뒤에 변동금리 정확하게 예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5년 뒤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 두 개를 비교할 때는 항상 대출 시점이라고 대출 당시만 비교하지 대출 초기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만약 20년 동안 빌리면 5년도 초기 아닌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몇백 번 있을 건데. 그죠? 5년 동안 5년 뒤에 예상을 할 수가 있는가? 5년 뒤에 세상 변동을 예상할 수 있으세요? 있으면은 정말로 좋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대출 초기가 아니라 대출 시점, 대출 당시는 언제든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항상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는 고정금리보다도 변동금리가 항상 더 금리가 더 쌉니다. 이유는 우리가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금리 항상 더 낮습니다. 근데 대출 중기라든가 말기 이렇게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답 없어요. 중기 말기는 가봐야 하니까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초기, 대출 시점이요. 대출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조건이 같을 때게. 그래서 고정금리 연원보다는 항상 변동금리가 어쩌니까 항상 더 낮습니다. 항상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금리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한제. 요거 두 번째는 금리 상한제. 그래서 금리 상한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올라가면 어쩌니까 이게 인상은 안 받을 수가 있죠. 금리 상한제를 또 다른 말로 이게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모자처럼 보이지 않는가? 인터레스트 캡이란 말, 캡제도. 그래서 캡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변동금리를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오르기로 하는데 어느 선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왜 면해 줄까요? 이게 너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잡으셔요. 차라리 들어 누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좀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죠?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약간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아예 못 받는 게 좋습니까? 한 푼이나 건지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얘기. 그래서 금리 상한제는 고정금리에는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은데 무슨 상한선이 있어요? 고정금리는 똑같이 가는데. 그래서 변동금리에서 금리의 상한제도가 있겠죠? 논리가. 맞죠? 그 다음에 금리의 상한제도는 그죠? 채무 불이행을 좀이라도 막아볼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에서 채무 불이행이 더 많이 나올까요? 변동금리에서 채무 불이행이 더 많이 나올까요? 변동금리가 더 많습니다. 고정금리보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보자면 429페이지 거기 변동금리 방식 봅니다. 개념 보시면은 대출 시점 이자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고, 아까 고정금리는 처음에 정한 금리를 끝까지 적용을 하는데 변동금리는 그게 아니다. 그 상황에서 달라지면 그때그때 바꾸겠다. 그게 뭡니까? 변동금리 맞죠?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대출상품 이자율도 그죠? 오르락내리락 한다. 변동. 말 금방 되시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목적 나왔네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목적은 뭡니다? 위험을 전가시키자.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 위험을 떠넘기자. 누가 누구한테?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자 위험도가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 시점의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 얘기하고 있죠. 대출 시점에서 언제든 고정금리보다도 변동금리가 더 낮습니다. 만일에 이유를 물어본다면은 차입자가 인플레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된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동금리 저당대출 저금리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빨리빨리 떠넘기기 때문에 은행은 변동 주기를 짧은 것을 원할 거고 우리는 대신 긴 거를 원할 거다. 주기 얘기. 네 번째는 요거 얘기 나왔죠? 주기는 누가 더 긴 거 짧은 거 요거 얘기요. 그렇게 하나씩 딱 쪼개놨으니 이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요것만 부지런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금리 상한, 인터레스트 캡이란 말 나왔죠. 변동금리는 분명히 변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르게 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차라리 중도 포기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럴 수도 있죠. 배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은행은 어쩝니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상한선, 이거 8%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한선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어쩌면 올라가더라도 은행은 면해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금리 상한선 제도. 그래서 대신 요만큼 어쩌니까 깎아준 대신에 그래도 받는 게 더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4% 6%였었는데 갑자기 20% 30%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차라리 네 알아서 해. 나 모르겠으니까 배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예다 떨키는 거잖아. 떨킨다. 또 사투리 나왔습니다. 아예다 하니까 여기 오면 아예다 못 받은 것보다는 좀이라도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약간 감해주는 제도. 그래서 금리 상한제는 고정금리는 있을 수가 없는 제도. 말뜻 이해한다면. 왜 고정금리는 똑같은데 무슨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맞죠? 변동금리 있다. 뭐 하려고 생겼을까요? 채무 불이행을 좀이라도 마구보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합시다. 그래야 은행은 돈 건지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도 한 푼이나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볼까요? 그래서 금리 상한은 변동금리 세탁 절판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더 이상 올라가서 어느 선 이상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올라가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쩌니까 배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 되죠? 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은행에 있잖아요. 장점은 인플레이션을 넘길 수가 있다. 면할 수가 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엄청 복잡합니다. 매번 계산해야 되고 일이 많고 어쩝니까? 복잡 다양하죠. 그래서 그 단점 보시면은 업무가 차입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은행 가서 이번 달 이자가 변동은 몇 프로입니다. 딱 계산해서 한번 줘보세요. 은행 직원 요렇게 차려볼 겁니다. 이상한 사람 왔다고. 계산 안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니까. 우리는 이자 나와도 계산 못하죠. 솔직한 얘기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차입자가 장래 저당 재물을 정확하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지계획 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아까 고정금리는 이번 달 내 거 얼마 이자 빠져나가고 원금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수직이 세기가 좋은데 우리가 가계부 쓰기가 좀 쉽다는 얘기. 변동금리는 그게 안 되니까 좀 그걸 확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 갚는 방법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보자면은.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까 인플레 위험 요구하고 그 다음에 조기사원 요구하고 그 다음 변동금리에서는 목적이 뭐냐 뭐가 바뀌냐 요런까지 문제를 내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지문 문제 한 문제 일반적으로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환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 빌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됐습니까? 상환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번에 상환은 고정금리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그 세 가지 꼭 구별하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424페이지 보시면은 맨 첫 번째 원리금 균등 거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저당 상환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100% 나오니까 그것도 많으면 두 문제. 그러니까 이론 문제 한 문제, 산수 문제 한 문제 크게 봤었을 때 최소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여기 이쪽 파트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문제 안 넣으면 미친놈.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문제 안 내면 미친놈이에요. 100% 나옵니다. 그것도 보통 두 개 나오는 게 일반적. 말로 한 문제, 그 다음에 산수 한 문제. 흔히 봤었을 때.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원금 균등 이거부터 합시다. 원금 균등 상환 또는 원금 균등 상환을 또 다른 말로 원금 정액 지불 상환. 균등이나 정액 지불이나 같은 얘기 아닌가? 원금 균등 상환이요. 또는 글귀대로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정액상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월 일정하겠죠. 균등하니까 원금은 똑같습니다. 굳이 만일에 원금을 계산한다면은 전체 대출 총액을 기간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0억 빌렸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갚습니다. 그러면 10억 나누기 20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1년에 5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금 균등 말 그대로 원금을 매회마다 균등하게 똑같이 갚습니다. 말 되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매번 일정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자액은요. 또는 이자액은 점점 줄어들겠죠. 왜? 원금이 줄어드니까. 맞죠? 그러니까 원금을 좀 갚아가니까 잔액이 점점점 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리금은 어쩌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은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니까 이렇게 갑니다. 매번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0억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갚은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은 계산한다면은 대출 총액이요. 대출액. 요 놈을 뭘로요? 나누기요. 기간수로 나누면 되겠죠. 대신에 뭐만 보시게 기간수가 연인지 월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매년 연 1회 한다. 그러면 그냥 연수로 나누면 되고 1년에 두 번씩 한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될 거고 분기별로 한다.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곱하기 4 하면 되고 아니면 또 매월 한다. 그럼 곱하기 어쩌니까 12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항상 제가 보기에서는 별다른 말 했으면 1년이 맞습니다. 여기 금리는 전부 다 연금리예요. 월이 아닙니다. 근데 별다른 말 없이 전부 다 1년 단위요. 모두 그냥 연 단위가 많으니까. 근데 월 넣을 때는 반드시 매월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주니까 그거 잘 보시자고요. 항상 속이니까. 그래서 만일에 대출액이 아까 20억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사면서 10억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갚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나오겠죠. 만일에 그걸 1년에 두 번 갚으면 상반기 하반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40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다 하면 해서 한 번에 매번 이렇게 5천만 원씩 갚아다 가져갑시다.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일단요. 그 다음에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는 이렇게 되겠죠. 점점 내려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서 10억에 대한 이자, 맨 처음에는. 두 번째는 19억 5천에 대한 이자, 9억 5천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억에 대한 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곡선에 직선이 나와야 되겠죠.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원금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원리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금이고 이자고. 그러니까 기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원금은 똑같아 이자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자 부분은. 요거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도 해도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전체를 나누세만 되고 이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자는 잔액에다 이자율. 그러니까 대출 잔액.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대출 잔액하고 총액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그래서 대출 잔액이요. 요놈에다가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 하면 되겠죠.
만약 여기 이자율도 예를 들어서 연단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월 한다. 그럼 또 이번엔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매월 지불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금리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연리입니다. 5%가 뭐냐 연 5%지 월 5%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연리예요. 모든 금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시중금리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연리예요. 월 아닙니다. 그런 이제 월로 반대 지칭을 해줄 때는 12개 나누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두 개 더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원리금 같으면은 여기 원금을 1번이라고 할게요. 요놈에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 나온다면 요거 낼까요? 우리 무시하는 거죠. 요건 내지 않습니다. 왜? 전체를 기간수 나누면 되니까 금방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놈을 물어봐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원금 교통에서 반드시 계산 문제 나오면 뭐를 물어봅니다?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일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해놓고 읽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는 이번은 원리금 균등.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형.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이에요. 저기는 원리금이니까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원리금 정액 지불 상환형. 이번엔 연효석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3번. 이번엔 연효석 인자 원리금 요게 일정합니다. 요게 일정이요. 그러니까 매월 내는 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리금 균등상 나오면 항상 저당상수란 말이 떠오르면 되겠죠.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 아니에요. 항상 원리금 균등이. 그래서 이때 원리금을 찾는 것은 저당상수, 부채 서비스에 해석이 있을 거고요. 이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굳이 만일에 이거 한번 원리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그저 대출액, 빌린 돈, 이런 곱하기요. 저당상수 곱하면 되겠죠. 대출액에다 곱하기 저당상수. 이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지난번치 그 유인물 프린트물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 덜 썼으니까. 지난번 3번 문제가 요 문제죠? 아니, 지난번 여기 프린트물. 지난번 프린트. 지난번치 이거. 없으시면 저 뒤에 몇 장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요. 지난번치 6월 6일날 들었던 프린트물이요. 6월 6일날 받으셨던 거. 뒤에 몇 장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3번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3번. 3번 문제를 약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원리금 나오겠죠? 요렇게 하시든가 아니면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역수니까. 요 두 개는 역수죠? 저당상수하고 연금 현가계수는 역수관계. 에이, 처음부터 표정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 했던 거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걸 또 바꾸면요. 대출액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요거 우리 시간가치에서 6가지 나왔던 거.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나오면은 대출 잔액 나오고 잔금 비율 나오면 저도 이쪽 얘기란 얘기. 부채 서비스에 구하는 거. 요거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이자는 똑같죠. 여기도 이자액이요. 요 이자액은 점점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왜요? 여기 원리금에는 원금이 다 1원이라고 포함됐겠죠? 원리금 사이는 원금 1원이라고 포함됐을까? 원리금일까요? 원금이 없으면 그냥 이자액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금을, 원리금 안에는 원금 1원이라고 포함됐으니까 원금을 1원이라고 갚았으니까 그러면 잔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자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출 잔액 요놈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해주면 되겠죠? 요 이자율도 이제 또 연인지 월인지 그거 보시면 되니까 논리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요. 여기 원금은 어떻게 될까? 점점점 늘까요 줄까요? 늘어납니다. 왜? 두 개 더한 게 일정하니까. 요놈이 줄었으면 요놈 늘어야 정상하니까. 그래야 일정할까요? 그래서 만일에 원리금을 매달 100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95만 원을 가져갑시다. 자, 90만 원 이자가. 그러면 원금은 10만 원을 가져가자고 예를 들어서요. 이보다 더 된대. 그럼 그 다음에는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을 10만 원 갚았으니까 이자가 좀이라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9만 9천 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10만 1천 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의 증가액하고 이자의 감소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야 그게 일정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굳이 하자면은 요렇게 이걸 나타내는 게 상환 조건표.
이걸 보는 게 상환 조건표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어디 갔냐면은 저기 투자 쪽에 있어요. 그게 상환 조건표가 우리 교재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저기 앞쪽에 시간같이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은 356페이지. 거기 356페이지가 바로 그겁니다. 356페이지. 그 그림하고 356페이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림이 또 뒤에가 또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원리금 균등상환이니까 일단 원리금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이게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은 매번 어쩌면 똑같이 이게 한 달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똑같이 갈 거니까. 그 다음 이자는 어떻게 되겠으면 이렇게 이자는 이렇게 되죠. 요게 이자액. 그죠? 원금은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원금. 그러니까 요래 따지면 요 간격 두 개가 같을까 항상 같아야 정상이죠.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초기 보자면 초기 이자는 엄청 많죠. 원금은 눈곱만큼밖에 안 되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자는 조금 원금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의 원리금 대부분을 전부 다 뭐겠습니까? 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99만 원 쓰려다가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초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자액입니다. 원금은 눈곱만큼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원금을 점점 갚아가니까 그럼 이자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뒤로 가면 원금은 이제 원금 많아지고 이자는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추이점은 두 개 같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원금을 절반쯤 갚은 것은 전체 기간의 3분의 2쯤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이렇게 썼을 때에 예를 들어 10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5억 갚은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2쯤 지나야 절반쯤 갚아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의 3분의 2쯤 지났었을 때 원금의 절반쯤 갚아갑니다. 말뜻이. 그럼 원금의 절반쯤 갚아간다는 얘기는 상환비라고 잔금비율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10억에서 5억 갚았으니까 절반이니까 그러면 잔금비율도 5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 기간에 3분의 2쯤 지나면 원금의 절반쯤 갚아갑니다. 그 말이나 대출 기간 3분의 2쯤 지나면은 그죠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 똑같습니다. 그 말이나 또는 잔금비율에 대한 상환비율은 1입니다. 세 가지 말 이해하셨어요? 대출 기간 3분의 2쯤 되면은 절반쯤 갚아갑니다. 3분의 2쯤 되면은 상환비율이 50%란 뜻. 그러면 잔금비율도 50%란 뜻. 맞죠? 그러니까 대출 기간 3분의 2쯤 지났을 때 절반쯤 갚아갑니다. 그러면은 3분의 2 지났을 때 절반 갚았으니까 남는 거 절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 기간 3분의 2쯤 되면은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은 또 같아집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걸 분수로 만들어 보자고요. 상환비율에 대한 잔금비율 50대 50이니까 상환비율에 대한 잔금비율은 1입니다. 같은 표현. 말로 하지 말고 써주라 그 소리죠. 그렇잖아요. 대출 기간 3분의 2쯤 지나면은 원금의 절반쯤 갚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2쯤 되면 상환비율이 50%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잔금비율 50%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2쯤 됐었으면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 똑같아집니다. 50대 50이니까. 이걸 분수로 만들면 상환비율에 대한 잔금비율은 50분의 50이니까 1 된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을 상환 조건표. 상환 갚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조견표죠. 조건이 아니라 볼견자 써가지고 한자가. 자, 더 뒤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문제 나온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원금을 물어볼까 원리금을 물어볼까?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는 너는 당연하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면 반드시 요걸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에서는 요걸 물어보죠. 그래 요걸 물어본다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2번 더하기 3번이죠. 그죠? 3번 빼기. 3번 원리금에서 빼기 이자 빼면 되겠죠. 이런 놈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요 말을 이해했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그 지문 3번 여기 프린트본에 3번 봅시다. 지난번치 3번 문제 거기 3번 보시면은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무주택자인 갑이 매월 소득 중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가능 금액은 75만 원이다. 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구입자금 최대 얼마입니까? 그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원리금 글자 그대로 하자면 원리금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죠.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쩝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요? 75만 원. 아 뻔한 얘기지. 이게 75. 그러니까 뭘 요거 구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대출액 구하니까 대출액은요. 뭐분의 뭡니까? 저당상수. 원리금분의 저당상수.
여기를 나누면 되니까 여기가 분모가 점이니까 저당상수요. 여기가 점이니까 원리금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원리금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게 지금 7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5만 원 나누기 저당상수 하시던지. 근데 보니까 없잖아요. 그냥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금 현가구수 곱해주면 되지. 이거 역수니까. 요거라든가 그럼 반대로 한다면 어쩌면 75만 원 곱하기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요. 이래 되죠. 역수니까. 이해하셨어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납시다. 그럼 빚 갚았는데 내가계수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빚 갚는 것은 저당상환하는 것은 저당상수 아니면 연금현가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다른 것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감책기금 대여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1번을 토속이면 뭘로 쓸까요? 상환기금 쓰려다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기금을 살짝 써줍니다. 그래야 상환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빚 갚는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분을 속이는 것은 대부분 거기 75만 원 곱하기 상환계수 씁니다. 상환금계수. 그러면 상환 떠오르면 항상 빚 얘기 나오면 대여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른 들으면 아실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상수. 그러면 답은 나눗셈이니까. 그죠? 보자면은 이게 답이구만요. 답 2번이구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말도 안 되죠. 거기 4번은 이상한데 그거를 가운데 70원은 곱하기가 빠졌습니다.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 3번은 지금 분수로 만들어놨죠. 거기 4번에 연금의 75만 원 하고 바로 연금의 내가계수 왔잖아요. 사이에다 곱하기 넣어놓으시라고. 75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계 내가계수.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죠. 연금 현가계수 분수가 아니라 곱셈해줘야 되지, 이번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대출액을 구할 때는 요거니까. 이게 75만 원이니까 75만 원 곱하기 네모는 그 다음에 저당상수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거 구하는 수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요거 하시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요렇게 하든지. 연금 현가계수 역수로 곱해주니까. 그죠? 분수로 곱하니까 넘어가니까. 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지만 처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이게 조금만 해석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쩌니까 1시간, 첫 시간까만 해도 효과 있으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반드시 아시자고요. 두 번째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일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증식. 그 다음에 체증식이요. 그래서 체증식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점증상환. 체증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증상환. 체증이란 말은 점점점 많이씩. 체증 또는 점증. 우리 체증식 사원 방식, 점증 사원 방식. 점점점 많이씩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체증식은 초기는 적고 뒤에 말기는 많이 냅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 못 합니다. 계산 내는 사람 없어요. 안 냅니다. 나오면은 과감하게 찍으세요. 안 나올 거니까 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체증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고 말기는 많이 내니까 아무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죠. 미래가 밝은 젊은 소득자. 그러니까 체증식은 조건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안 돼요. 미래가 밝은 소득자들. 그래서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의사 면허증 가져가면 5억을 무담보로 대출해줬을 때요. 옛날에. 원래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어쩌니까요. 돈 잘 버니까. 그래서 무담보로 대출해줬죠. 그런 경우.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증식은 초기에는 조금 내고 말기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얘기. 말뜻이.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 개를 동시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먹을 그래프는 언제든지 여기가 항상 기준이에요. 여기가 항상 뭐가 옵니까? 돈이 오는데, 자, 원리금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원리금 올 수도 있고, 원금 올 수도 있고, 이자 올 수도 있고, 항상 경제학의 기본은 여기요. 세로축이요. Y축이요. 여기 항상 기본이에요. 언제든지요. 수학에서 항상 여기 X축이 기준이죠. 언제든지. 수학은 X가 독립변수 맞죠? 경제학은 Y가 독립변수. 정반대입니다. 항상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가 뭐가 있는다 말이 다 틀려져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오냐면 돈 개념이 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돈 개념만 쓰면 돼요. 근데 돈 쓰면 조금 싼티나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한대요. 원리금 돈 아닌가? 근데 돈 오면 좀 싼티나니까 원리금이 어쩌고 원금이 어쩌고 그 다음에 수입액이 어쩌고 매출액이 어쩌고 그죠? 판매액이 어쩌고 그 다음에 집가가 어쩌고 지대가 어쩌고 전부 다 돈 얘기 아닌가? 돈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1번부터요. 1번 원금 균등상환은 원리금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가죠. 이렇게요. 요게 지금 1번입니다.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 원리금 떨어져 가니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요렇게. 요게 지금 2번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체증식은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요게요. 이게 지금 3번 체증식입니다. 체증식 항상 처음에 요렇게 초기에 부의 상환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체증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초기에 내는 돈이 너무 작아요. 제가 10억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번 달에 한 달에 내는 이자 비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내는 돈은 100만 원 더 적게 낸다니까요. 너무 적게 내서.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10억 빌리고 이자가 월 100만 원을 가져갑시다. 얼마 정확히 모르니까. 이자가 100만 원인데 제가 은행에 낸 돈은 100만 원 더 적게 내요. 한 2, 30만 원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저는 분명히 돈을 갚긴 갚았었는데 이자 턱도 안 돼. 그래서 초기는 오히려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분명히 20만 원 갚았었는데 그게 이자도 안 되기 때문에 10억 800만 원 된 거죠. 계산상. 10억 80만 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었으면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져가자고요. 근데 저는 낸 돈 20만 원밖에 안 냈으니까 원금 줄어들지 않고 이자도 100만 원인데 20밖에 안 냈으니까 오히려 80만 원이 는 거죠. 그래서 10억 80만 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초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의 상황이 나옵니다. 너무 적게 내기 때문에. 즉 초기에는 원리금은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자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원칙은 잔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초기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 말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초기에 차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 차입자 입장에서요. 부담.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환 부담. 우리 입장에서 상환 부담 제일 큰 거. 상환 부담 제일 큰 건 요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차입자 입장에서 상환 부담. 우리가 돈 갚는데 부담이 제일 큰 게 뭐냐? 뻔하잖아요. 1번, 2번, 3번이고만요. 그러니까 요게 1번, 2번, 3번 되네요. 말 되죠? 그거 안 된다면 처음에 이건 어쩌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이건 어쩌면 50만 원, 이건 어쩌니까 10만 원 낸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부담이 200만 원 내는 게 부담이 커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의 상환 부담은 1번이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이건 말을 만들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번에는 초기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 봤을 때 원금 회수. 초기에 이번에 대출자 입장이요. 은행 입장에서 원금 회수. 원금 회수가 잘 되는 거. 원금 회수는 어디가 잘 되겠습니까? 원금 회수는 당연하죠.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요. 이해하시는 거죠? 제일 많이 쓰냈으니까. 사실은 원리금 기준에서 50만 원 안에는 사실 원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자일 거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원금이 빨리빨리 들어온 것은 뭐다? 원금 균등.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번에는 이자율. 금리는요. 금리는 요 세 개가 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리는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요게 제일 비싸요. 그죠? 그래서 금리는 최저임금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 요렇게요. 뻔하죠. 금리란 말은 위험률이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그런 입장은 그만큼 원금에서 잘 되니까 위험이 작다고 보는 거죠. 사채가 금리가 싸죠? 왜 비싸요? 사채를 쓸 정도면 들어놓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만큼 궁박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배짱, 그죠? 그러니까 미리서 땡겨야지. 당연하죠? 몇 번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리나 또 이자를 같은 얘기니까 네 번째. 그러면 전체 원리금 합계. 전체 원리금은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전체 원리금이요. 우리가 내는 전체 원리금이 있었겠죠. 전체 원리금은 어디가 가장 클까요? 3번이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비교할 때 반드시 조건이 액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억이면 10억 똑같아야 되고 기간도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금리도 고정금리가 와야 돼요. 반드시 변동금리 오면 안 되니까. 이랬을 때 요 세 가지 봤을 때 전체 원리금, 우리가 낸 돈은 원금 균등 같으면 요게 우리가 전체 낸 돈이죠. 요렇게. 요게 우리가 낸 돈. 맞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같으면은 면적을 만들면 되겠죠. 이게 어쩌면 요게 이제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요. 요거. 그 다음 최저임금시간요. 요거죠. 요렇게 나오니까. 요게 어쩌니까 전체가 요게 우리가 낸 돈. 그래서 요 면적,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비교해보자는 소리죠. 가장 큰 것은 뭐겠습니까? 금리가 제일 높으니까. 대출액은 10억 똑같으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가 더 제일 많을 거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원리금은 3번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2번이겠죠. 1번.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기상환 금액. 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다음에 초기 어쩌니까 몇 회분 납부하고 이제 한번 남은 금액. 미상환 저당 잔금.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어서 한 몇 번 내고 그 다음에 잔액 한번 계산합시다. 미상환 저당 잔금, 잔액. 조기상환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잔액 계산 돈 아니면 조기상환액. 한번 계산해보자. 어디가 제일 클까요? 3번이 제일 크겠죠. 제일 적게 냈으니까. 똑같은 10억인데 이게 제일 많이 냈으니까. 많이 냈으니 그만큼 남아있는 거 적게 남아야 되잖아요.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1억 갚은 사람은 9억 남았을 거고 100만 원 갚은 사람은 9억 9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9억 9천 9백 남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뻔해.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암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잔액은 어디가?
그래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보자면 조기 상환액이요. 조기 상환에 썼을 때 이랬을 때 자리 실려면 그 큰 거 3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이죠. 그 다음에 1번이죠. 너무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 저거 안 외워집니다. 오늘 외우셨죠? 내일 가면 도망가 있어요. 또 시험 볼 때는 어쩌니까 머릿속 하얀 상태 시험을 보는데 생각 안 난다니까요. 거의 반복적으로 푸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숙달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뭐가 딱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외워져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오른쪽에 지금 425페이지 거기 원리금 균등상환부터 봅니다. 자, 전체 대출기간 동안의 원금 계좌 합계, 즉 원리금은 똑같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계산 문제를 낸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언제든지 맨 첫 번째 수밖에 못 물어봅니다. 원리금 균등상은 맨 첫 번째 원금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지 OH 원금이 얼마인가 묻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녀석은 매번 할 때마다 요 이자하고 원금이 같을까 틀릴까요? 매번 틀리거든요. 만약에 OH를 물어보면 5번 계산에 O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둘 중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원금 균등은 OH 원리금이 얼마냐, 10H 원리금이 얼마냐, 그 딱 떨어집니다. 왜? 원금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매달 5천원,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만 원 갚기 때문에 OH 하면 항상 N-1만 나옵니다. 맨 처음엔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OH 만일에 원리금이 얼마냐면 4H 원금을 빼면 되니까. 왜? 맨 처음엔 안 갚았으니까. OH는 4번 갚고 5번째 갚은 거니까. 그러면 5번째, 맨 첫 번 안 갚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N-1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OH가 어쩌고 10H가 어쩌고 8H가 어쩌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죠. 원금이 일정하게 빠지니까. 만약에 아까 10억을 빌렸습니다. 20년 동안 갚는데 1년에 한 번씩 갚습니다. 자, OH 원금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은 4번 빠지니까 2억 갚은 겁니다. N-1이 항상. 그러면 OH 원금은 8억이 되겠죠. N-1이니까 5 빼기 1이니까 4 나오잖아요. OH 할 때 4번 갚은 금액 나오니까 4번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 원금은 언제든 어쩌면 항상 N-1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OH가 500일이니까 4H 갚은 거고, 만약 6H 같으면 600일이니까 5H 갚은 거고, 맨 처음엔 안 갚았으니까 두 번째부터 갚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 빼면 돼. 그러니까 요 원금이 항상 딱 떨어져 안 떨어져요? 매번 떨어져. 이자 금방 계산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원금 균등은 OH 원리금, 10H 원리금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어쩌니까 요걸 계산하는데 원금이 OH는 어째 5번 해야 나온다니까. 계속 원금이 똑같이 안 빠지니까. 점점 원금이 지금 증가되고 있죠. 여기 원금 증가되니까 매번 5천만 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서 올라가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OH를 물어보면 5번 물어봐야 해봐야 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원금 균등은 가운데치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원리금 균등은 항상 맨 첫 번째밖에 못 물어봅니다. 언제든지. 세 번째 물어보면 그 문제 내는 놈 미친놈이라니까요. 안 돼요, 그거는요. 항상 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항상 원리금 균등 같으면 맨 첫 번째치 원금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지 3H, 4H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으면 무조건 찍으세요. 안 나오니까.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대신에 원금 기도는 어쩝니까? 4H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또는 예를 들어서 8H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이건 금방 될 수가 있죠. 원금이 딱 떨어지니까 이자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출원금의 저당성을 고려해서 기간의 원리금을 계산한다. 무슨 얘기? 아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원리금을 어떻게 합니다? 대출액에다 뭐 고합니다? 저당성을 고합니다. 요 얘기. 또는 연금 현가에서 나눠줍니다.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역수관계니까. 니은번 이해하셨어요? 숙제 전부 다 해오신 거 맞죠? 2분밖에 안 해오셨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대출 원금의 저당성 고려해서 매기간 원리금을 계산하며 초기의 원리금에는 대부분이 이자일 거고 그 다음에 말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금이 점점 더 늘어난다. 그래서 아까 이걸 그림을 했더니 요렇게 이게 원리금입니다. 근데 초기는 대부분 이자니까 그 다음 원금은 요렇게 올라가니까 맨 처음에 이게 전부 다 이자 원금은 요만큼. 그러니까 초기는 원금이 아주 작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금의 증가액하고 이자의 감소액은 반드시 같습니다. 그래야 원리금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5만 원 빠졌습니다. 원금이 5만 원 늘어야 어쩌니까 전체가 또이 될 거 아닙니까? 같아질 거니까. 맞죠? 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지급액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율로 매기간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 일정하니까 거기서 이자 지급액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율로 틀렸습니다.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자 지급액은 똑같지 않아요. 거기 활짝 틀린 거 미스프린트요. 그러니까 여기 원리금에 대해서는 이자액은 떨어지네. 틀렸잖아요. 그 지문. 미스프린트구만요. 이자율은 일정하죠. 원리금 규정에서 이자율은 일정하지 이자액은 틀리죠. 거기 보니까 이자 지급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 지급액은 어쩝니까? 똑같지 않아요. 액수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일정한데 이자 액수는 같은 말 아니죠. 미스. 이자 지급액이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을 지금 뭘로 쓰냐면은 이자율은 일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자율은 똑같지만은 이자 액수는 어찌요? 매번 줄어드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자 지급액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이자 지급액은 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은 이자 지급액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일정합니다. 구별하세요. 그러면서 매개출하고 즉 이자율은 고정요점 그다음 이자액은 감소한다 뒤쪽. 그러니까 앞쪽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의도는 알겠는데 이자 지급액은 일정 금액에 이자를 곱한다. 금액인데 좀 말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우리 뒤만 기억하자고요. 원리금 규정상원에서는 이자율은 일정한데 이자액은 줄어들어요. 이자액은 일정하지 않죠. 매번 줄어드니까. 그래서 뒤에 즉 써놨잖아요. 이렇게 앞쪽 편 의도는 지금 이해하겠는데 말이 약간 혼동수 써졌으니까 우리는 뒤만 기억하자고요. 원리금 규정상원에서는 이자율은 일정하다. 이자액은 점점점 줄어든다. 이해하셨어요? 그 의도로 지금 써놓은 건데 조금 혼동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출기간 2분의 경과에도 대출 잔액이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도 다 줄어든다. 거기 아까 리을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쩝니까? 전체 기간 쓸 때 3분의 2쯤 지났을 때 뭐가 된다? 절반쯤 갚아가다 아까 그 얘기. 다시. 대출기간 절반이 경과에도 대출 잔액은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대출 잔액이 2분의 1 지점 어느 정도 된다? 3분의 2쯤 가야 된다. 그러니까 10억 빌렸습니다. 자, 5년 지났습니다. 절반 지났습니다. 그럼 5억 갚은 것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못 갚은데요. 그러니까 대출기간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2쯤 갔었을 때 원금을 절반쯤 갚아간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로 봤었을 때 3분의 2쯤 됐었을 때 원금을 절반쯤 갚아간다. 그럼 이 지점에서는 원금을 절반 갚았다는 얘기는 상환 비율이 50%. 그러면 잔금 비율은 50%. 맞는 얘기죠. 두 개 다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언제든지. 따라서 대출기간, 상환기간에 3분의 2쯤 됐었을 때 절반쯤 갚은다는 말이나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이 똑같다는 말이나 또는 상환 비율에 대한 잔금 비율이 1이란 말이나 세 가지 같은 말. 이해된 거죠? 대출기간 3분의 2쯤 됐었을 때 절반쯤 갚은다. 그 말은 상환 비율이 50%다. 그 말을 바꾸면은 뒤집은 잔금 비율도 50%다. 그래서 대출기간 3분의 2쯤 됐었을 때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이 또 같아진다. 이번에 같기 때문에 상환 비율에 대한 잔금 비율 분수로 만들더라도 50분의 50이니까 1 나온다. 말 뜻이.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율법 보시면 장점이 상환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쉽죠. 얼마인지 모르겠지. 이번 달에 얼마 나가 딱 정해졌으니까. 원리금 매번 똑같으니까 이번 달 빌린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 100만 원 안에는 이자가 많은지 원금이 많은지 몰라도 내가 내는 돈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자금 수직에 가계부 수익이 쉬워요, 나빠요? 그거 얼마 갚아야 돼. 딱 떨어지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정방과 공식 나오는데 공식 안 이어줬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자니까. 지금 요거 얘기니까. 그러니까 원리금은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또는 빌린 돈 나누기 연금 현가계수. 똑같은 얘기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원금 균등. 이번에 뭡니까? 요게 일정하니까 원금이 균등하니까. 자, 읽어봅시다. 1번. 거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동안에 원금이 상환되는 매기간 균등하고 이자는 남은 잔금에 따라서 전부 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하고 잔금은 일정한 저점이니까 줄어들 거다. 맞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도 원금은 대출액을 기간수 나누면 될 거고 잔액은 이자는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로 하면 될 거니까 그것만요. 비교하면 되겠네요. 예, 그 뒤에는 니은부터 약간 비교가 들어가니까 쉬운다. 우리 좀 쉬신 다음에 니은부터 다시 얘기를 합시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 좀 쉬어갑시다.